일본 정부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전면에 실린 기사 한 줄 때문이었어요. 한글, 사람을 살리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가장 비판적인 언론으로 유명한 아사히 신문에서 무려 전면에 기재했는데요.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은 기사를 쓴 기자였습니다. 유키 마츠오. 15년간 한국을 무시해온 일본 최고의 냉혈 기자였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문자를 만들었을 리 없다며 항상 폄하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사 마지막에 쓴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이 만든 이 문자는 나의 편견을 송두리째 부숴버렸다. 일본 언론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이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를 그토록 차갑게 바라보던 기자가 왜 갑자기 한글을 찬양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정말 사랑하는 7살 딸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한글을 만나면서 벌어진 기적. 일본 최고의 냉혈 기자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글의 놀라운 비밀. 그녀는 왜 마지막에 한국에게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유키 마츠오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16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국제부에서 아시아 정세와 한국 관련 기사를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만을 추구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감정보다는 객관적 진실을 중시하고 과장이나 포장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 제가 존경했던 와세다 대학교 언론학과 교수님이 한류 열풍을 두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문화는 마케팅이 아니라고, 진정성 없는 포장된 문화는 언젠가 허상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문화는 시간이 걸려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 본질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20살이던 제게 그 말은 마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순진했던 대학생 유키가 그 말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K-팝도, K-드라마도, 심지어 한글까지도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화려한 K-팝 무대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마케팅 전략을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기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봤어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동료들은 제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매서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기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믿었어요. 한글에 대한 제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한글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한류 마케팅의 일부라고 여겼거든요. 아무리 좋은 문자라고 해도 결국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 당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자신은 객관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주관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쓴 기사들을 보면 그런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19년에 쓴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에는 분명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고 표현했어요. 한글 역시 그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지금 그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제가 실제로는 한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선입견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어떤 철학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실제로 한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자로서 어떤 것에도 쉽게 빠져들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객관성을 잃는 순간 기자로서의 가치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가 객관적이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시작된 건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제 딸 유은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7살이던 유은아는 다른 아이들보다 글자 배우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늦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른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매일 밤 유은아와 함께 히라가나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은아는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숫자는 금방 익혔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퍼즐 맞추기도 또래보다 훨씬 빨랐어요. 하지만 유독 글자만큼은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유은아가 글자가 무섭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그냥 아이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은아가 글쓰기 시간에 자주 운다는 내용이었어요.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도 함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유은아는 책 읽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숙제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자신이 왜 다른 친구들처럼 못하는지 묻는 유은아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냉정한 기자라고 해도 내 딸의 아픔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진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유은아가 난독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난독증이란 지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유은아처럼 똑똑한 아이가 왜 글자만 어려워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통 유은아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이나 한글 같은 건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양한 치료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반복 학습, 시각 훈련, 음성 인식 프로그램 등등. 저는 그 모든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유은아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유은아는 점점 더 글자를 무서워했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딸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토록 명랑했던 우리 유은아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2023년 10월 어느 날 유은아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 방법으로 난독증 아이들에게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한글을 이용한 언어 치료였다는 겁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글이요? 일본 아이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친다고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글자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난독증 아이들이 문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수업에서 놀라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져왔던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굳이 한글이어야 하는지 말이죠. 선생님은 제 반응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순전히 치료 목적이라고요. 한글의 글자 체계가 가진 과학적 특성을 활용한 언어 치료법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선생님이 제안하신 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교육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었고 몇몇 대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육학과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취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딸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 아니었나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대단한 발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의 것이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유은아를 보며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숙제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한글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게 한국의 문화 침투 전략은 아닐까? 일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결정을 내린 건 순전히 부모로서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거든요. 설사 한글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기자였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편견 때문에 가능성을 포기한다면 그건 기자로서도 엄마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글 수업에 참여해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정말 효과가 있다면 기사로 써보겠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과연 한글이 정말 우리 유은아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과 엄마로서의 간절함이 저를 그 교실로 이끌었습니다. 수업이 열린 곳은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작은 언어치료센터였어요. 유은아와 함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유은아처럼 글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선생님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시며 한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일본에 와서 언어치료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혹시 이게 한국 문화를 퍼뜨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의 첫 말씀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늘 배울 건 한국어가 아니라 글자의 원리라고 하셨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가진 과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수업은 정말 신기하게 시작됐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글자가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아라는 글자는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이론적인 설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유은아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글자만 보면 겁부터 먹던 아이가 말이죠. 선생님이 기억, 아를 합쳐서 가라는 글자를 만드는 걸 보여주자 유은아가 눈을 반짝이며 따라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은아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일 뿐이 아닐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라고 하셨어요. 유은아는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도와주시며 이응, 우, 니은, 아를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은아가 자신의 이름 유은아를 한글로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유은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형태가 단순하니까 암기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니 뭐니 하는 건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유은하가 신이 나서 한글로 쓴 자기 이름을 자랑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건 그냥 신기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일 뿐이야.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건 다음 날부터였어요. 유은하가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어제 배운 한글을 다시 써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유은하가 평소에 그토록 싫어하던 히라가나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배우면서 뭔가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둘째 주 수업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한글의 받침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산, 발, 집 같은 글자들을 보여주며 어떻게 소리가 조합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유은하는 이번에도 금세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유은하의 일본어 읽기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히라가나를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카타카나도 훨씬 쉽게 익혔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유은하의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최근 유은하의 변화를 눈치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유은하가 예전처럼 글쓰기 시간에 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숙제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끝낸다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듣고 나니 저도 조금씩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유은하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나는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기자로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취재해보자고 말이에요. 혹시 정말 한글에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다면 그건 분명 기사감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이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엄마인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유은하의 변화는 분명 진짜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은하의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기자로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글에 대해 비판적으로 써놓고도 정작 한글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먼저 일본 내 자료부터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학계에서도 한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읽어보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진 건지, 왜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자고 말이죠. 아사히 신문 출장비를 신청해서 한국 취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국어원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국립국어원 담당자분은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본 기자가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물론 복사본이었지만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진짜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문자라는 거였습니다. 자음은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문자를 몰라 죄를 짓는 백성이 없게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철학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500년 전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고 사상이었던 거예요.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이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배우기 쉬우면서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해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글을 단순히 한류 마케팅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류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던 거예요.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기자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기사를 써왔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가 본 것은 글자가 아니라 사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문자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도우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다음 날에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는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제게 한글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규칙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은 몇 개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는 예외가 너무 많아서 외워야 할 게 많지만 한글은 규칙만 알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한글을 통해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문자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유은아에게 일어난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을 통해 문자가 어떻게 소리와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일본어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였던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자로서는 큰 발견을 한 기쁨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컸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도쿄에 있는 유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은아는 오늘도 한글 공부를 했다며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딸이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정말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이틀간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써보자고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발견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사가 저와 유은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글의 과학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문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보고 싶었어요. 기자로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은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일 유은아가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기 전과 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기 전 유은아는 간단한 히라가나 한 줄을 읽는데도 10분 이상 걸렸어요.
그것도 중간중간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 달 후에는 같은 분량을 3분 만에 읽어냈습니다. 그것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요. 더 놀라운 건 필기 속도였어요. 예전에는 자기 이름 쓰는 것도 힘들어하던 유은아가 이제는 일기를 써보겠다고 나서는 거였습니다. 글씨체도 훨씬 안정되고 예뻐졌어요. 한글을 통해 문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니까 일본어 쓰기에도 그 효과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은아 한 명의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로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한글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료타라는 9살 남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유은아보다 더 심한 난독증을 앓고 있었는데 글자만 보면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 수업을 받은 지 2달 만에 책을 읽는 걸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료타의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책을 펼쳐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났다고요. 그동안 책은 아이에게 고문 도구나 다름없었는데 이제는 재미있는 놀잇감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쿄대학교 교육학부에 연락을 드려서 아동 발달 전문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제 취재에 매우 협조적이셨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언어 치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한글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이 아이들의 인지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일본 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와세다 대학교 인지과학과에서는 한글 학습이 일본 아이들의 문자, 인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결과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연구팀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니 한글을 배운 후 문자 처리 영역의 활동이 더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거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글 학습이 실제로 아이들의 뇌 활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연구팀에서 제공해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보면 읽기 속도가 평균 3배 향상됐고 쓰기 정확도도 현저히 높아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자에 대한 두려움 지수가 현격히 감소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월성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유은아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 유은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나는 이제 글자를 좋아해요.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다른 글자들도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글, 사람을 살리다. 그래요. 한글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제 딸 유은아를 살렸고 료타를 살렸고 그 밖에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문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는 것이 제 의무라고 말이에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기사가 일본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죠. 기사 초안을 완성한 저는 편집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발에 부딪혔어요. 편집장님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제 기사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을 띄우는 기사를 쓰느냐는 거였습니다.
특히 편집국의 베테랑 기자인 사토 선배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키,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딸 때문에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편집회의에서는 더 심한 반응이 나왔어요. 한 선배는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이란 관계가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굳이 한국을 찬양하는 기사를 낼 필요가 있느냐고요.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편집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편견의 벽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딸의 이야기이자 많은 아이들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집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쓸 뿐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한국을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거라고요. 기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조건을 다셨어요. 더 많은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보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미화하는 듯한 표현들은 최대한 절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와중에 유은아의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은아가 한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런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학급에서 작은 발표 시간을 만들어서 유은아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혹시 유은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은아는 오히려 신나했어요. 자기가 배운 한글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도 학교에 갔습니다. 유은아가 칠판 앞에 서서 한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발표만 해도 울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유은아는 친구들에게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배우기 쉬운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로 편지를 써서 읽어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은아가 읽어준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글자를 싫어했던 건 글자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알았어요. 글자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제가 글자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제 저는 글자와 친구가 됐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관하러 온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딸이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학부모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도 글쓰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한글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유은아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다는 게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글자 때문에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편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한글, 사람을 살리다였어요. 며칠 후 편집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거였어요. 다만 몇 가지 표현을 수정하고 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추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저는 유은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은아가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제 기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 전면에 실린 한글, 사람을 살리다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세상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썼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기사 제목은 여전히 한글, 사람을 살리다였습니다. 편집국에서는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도 달랐어요.
저는 편집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국을 찬양하는 기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사라고요.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드디어 기사가 아사히 신문 전면 특집으로 게재됐습니다. 한글, 사람을 살리다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고, 유은아가 한글을 쓰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한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도 실렸어요. 저는 신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반응은 즉시 나타났어요. 신문이 나간 그날부터 신문사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자신의 아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학부모들, 한글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교육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그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글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어디서 한글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일부 독자들은 왜 일본 신문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기자가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냐는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 사회의 깊은 편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더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도 한글을 이용한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더라고요. 도쿄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할 의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문부과학성의 반응이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난독증 아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글을 이용한 방법도 포함시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 주말 저희 집은 정말 바빴어요. 언론사 인터뷰 요청,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 교육 관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 기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제 기사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인 아사히 신문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어요.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도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교육부의 발표였어요. 난독증 및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언어의 장점을 활용한 교육법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기사가 단순한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어요. 유은아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글자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유은아도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걸 보고 정말 뿌듯해했어요. 어느 날 유은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나중에 기자가 될 거예요. 진짜 이야기만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교육학회에서 한글을 이용한 언어 교육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심포지엄의 패널리스트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경험을 나눠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답했어요. 심포지엄 당일 강당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유은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한글이 제 딸을 구했는지, 그리고 저 자신도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자로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비판해온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내 딸을 구했고 나를 다시 기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순간 강당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사랑하는 기자가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도 무조건적인 찬양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은아는 지금도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실력도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한글이 제 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문자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전달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감동적인 사연을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